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기출문제풀이 15페이지죠. 12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등록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록에 대한 부분은 등록 요건을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등록 요건 중에 법인에 대한 등록 기준,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등록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절차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꼭 해 두시고요. 다음에 등록 위반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등록 위반은 주로 무등록 중개업, 이중등록, 등록증이 양도되어 부정등록, 제재를 위주로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결격 사유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일단 이 등록 파트 쪽에서는 등록 요건, 등록의 절차, 등록 위반 여기서 하나 정도 내고요. 결격 사유는 매번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결격 사유를 이해를 해 두셔야 되죠.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옳은 것이니까 동그라미 쳐놓고요.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이게 뭐예요? 특수법인이죠. 그래서 특수법인은 제외한다는 뜻이죠. 자, 기억갑니다.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법인은 주택의 분양 대행 할 수 있죠. 그래서 중개업은 당연히 이제 할 수 있고요. 해야 되고요. 주택의 분양 대행업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죠. 그럼 O 맞는 지문이고요. 니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유한 책임회사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상법상 회사이면 됩니다. 다음에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면 되죠.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다음에 합자회사, 한명회사가 있죠.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 된다고요? 5천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죠. 맞는 지문이고. 디귿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입니다. 이때 이 사원은 합자나 한명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을 말함. 맞고요. 7명이라면 그중 2명이 공인중개사면 된다. 자, 우리는 임원 사원 중에는 그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되죠. 이들이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따라서 임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임원 또는 사원이 7명이라면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니까 최소한 몇 명? 3명은 돼야 되죠. 이거 3명은. 그래서 사람은 쪼갤 수 없기 때문에 3명이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됐죠. 그래서 7명이라면 3명은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자, 다음 리을입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설치 신고일 전 6월 내에 실무교육을 받은 자여야 한다. 자, 그럼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 책임자, 실무교육 대상 맞죠? 그 다음 이제 소공사는 고용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설치 신고일 전 6월이 아니겠죠? 그래서 설치 신고일 전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실무교육을 받은 자여야 되죠. 그러므로 틀렸습니다. 자, 그럼 옳은 것이었죠. 그러므로 정답은 기역, 니은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디귿, 리을. 디귿, 리을은 틀린 거죠. 그럼 디귿, 리을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스형 문제를 푸실 때는 주의할 점이요. 꼭 OX를 쳐주시고 정확하게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 이렇게 해놓고 풀어야지만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번 문제 등록 기준에 관한 기본 문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거. 그럼 등록 기준 기억하시죠? 법인의 등록 기준인데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됐었냐면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일단 법인은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되죠. 우리 법이 정해준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고 자본금은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이 되죠.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상법상 회사이면 되죠. 상법상 회사로서 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다고 했죠. 이 대표자를 제외하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해줘야 됩니다.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임원 사원 전체가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래서 실무교육을 전체가 이수해줘야 되고요. 그 밖에 이제 당연히 임원 사원들이 결격의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되죠. 전체가. 법인 자체도 결격의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이었죠.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1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3번 문제. 자, 그러면 이제 13번 문제인데 역시 등록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 찾기 문제네요. 등록 기준 문제였죠. 다툼이 있으면 빨리 한다.
1번입니다. 농협동조합에 따라 부동산 중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협동조합도 공인인증서 법령에서 정한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OX? X죠. 그래서 우리 농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입니다. 중개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등기업을 할 수 있는 얘는 특수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것을 우리는 특수법인이라 하죠. 그럼 특수법인의 종류는 지역농협이 있고요.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고요. 지역산림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있죠. 이 중에 유일하게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뭐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죠. 여기는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인데 우리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특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가 세 가지가, 먼저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록 기준을 전체를 배제했죠. 이게 첫 번째 특례고, 다음에 특수법인도 분사함소 설치할 수 있죠. 이때 분사함소의 책임자는 공인인증서에 의해 한다는 요건, 이 요건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례고, 세 번째, 우리 지역농협입니다. 지역농협은 보증 설정 금액에 대하여 면제 봐줬죠. 그래서 지역농협은 보증 설정 금액이 얼마 이상? 그래서 지역농협의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보죠. 꼭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틀렸죠?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집은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OX. 면적 기준 제한이 없죠. 그래서 면적 기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확보하면 돼요. 단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으면 그 대장 기재가 지은들은 사유서를 내므로써 거기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무소로 쓰기에 적합은 해야 되죠. 이거. 그리고 이제 가설 건축물,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고요.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3번입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 신청자에 의한 중개업 등록은 허용된다.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해야 되니까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에요. 그래도 여기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도 설치할 수 없다. 4번입니다. 한 명에 사는 자본금이 5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5천만 원 미만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이 된다. 무조건. 5번님은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즉 변호사일지라도 등록 기준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일지라도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 기준 문제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문제로 내려갈까요? 14번 문제입니다. 자, 그럼 14번 문제 역시 이제 개설 등록에 대한 문제인데, 공인인증서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24회 기출이었어요.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OX. X죠. 그래서 인가 여부도 아니죠. 등록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며칠? 14일이 아니고 7일이죠. 그래서 7일 내 등록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7일 내 등록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이것은 X입니다. 다음에 광역시장 개설 등록한 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자, 등록증 교부. 등록을 누가 해줘요? 등록관청이 해주죠. 웬 광역시장입니까? 그러니까 광역시장이 등록증을 교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법인인 개업공사가 주택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 위반의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법인인 개공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사는 주택 분양 대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법인은 관리대행 상담 프랜차이즈, 다음에 경공매 알선대리, 주거이전을 부수는 용역의 알선. 그래서 이렇게 관상차분 경일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주택 분양 대행은 법인의 목적 사업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겸업제한을 위반의 이유로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업무에 속하죠. 틀렸고요. 4번 소속공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한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조금 장난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우리 소속공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죠. 왜 없습니까? 이중소속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소속공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맞는 질문이 됐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옳은 것 찾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4번이 된 겁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A광역시 갑구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개업공사는 A광역시 을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이랬어요. 그러면 갑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네요. 광역시. 그러면 A광역시 을구에 분사무소 둘 수 있죠.
분사함수는 주된 사함수가 있는 지역을 지역, 시, 군, 구만 피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을구에 둘 수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쉽게 풀어내지죠.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5번 문제로 내려갑니다. 작년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작년 문제로 넘어갑니다. 15번 문제. 공인인증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거는 특수법인은 제외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X하고 시작해야 되죠. 그럼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해야 한다. 정확히 말했죠. 그래서 상법상 회사이면 되고요. 이게 체크 포인트예요.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자본금은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이 되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됐습니다. 2번 질문. 공인인증사, 소속공사를 제외한다 그랬어요. 소속공사를 제외하고 공인인증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이건 우리 법 9조 2항 조문 그대로 낸 거예요. 여기서 소속공사 제외한다는 뜻은 소속공사인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죠. 이중소속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2번 역시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3번 지문으로 갑니다. 3번 지문. 개업공사는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조인이 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중소속 전면 금지이기 때문에 개업공사는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공사 중개보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역시 맞는 질문이고요. 이거. 다음 4번 질문입니다. 폐업 신고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인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죠? 그래서 폐업 신고 1년 내에 재등록을 한다. 그럼 이때는 실무교육을 면제하죠. 그래서 역시 맞는 질문이 됐습니다. 자, 그럼 5번 질문입니다.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우리는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협회 통보하게 돼 있죠. 언제까지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틀렸죠? 공인인증사협회에 통보를 해줘야 되죠. 우리 협회 통보사항인데요. 협회 통보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그래서 협회는 일단 등록관청이 통보하는 거고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10일 내가 아니에요. 이때 통보할 사항은 두 가지죠. 등신이에요. 그럼 등이 등록사항을 모두 통보하게 돼 있죠. 그래서 등록사항을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신고사항이죠. 신고사항을 모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죠. 그래서 등록증이 나갔을 때, 등록을 취소했을 때, 다음에 업무적인 처분했을 때는 통보해주게 돼 있고요. 다음에 신고사항. 이거는 우리 법상 신고사항은 전부 다 협회 통보사항입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기간명예신고, 재개신고, 재개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설치신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고용신고, 고용계약 종료신고 이런 것들. 그래서 신고사항은 전부 다 통보사항이라는 거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등신이다. 그래서 이게 자, 그러므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뭐 쉽게 작년에 출제가 됐죠. 자, 그래서 등록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등록은 출제 비중이 일단은 등록 요건, 등록의 절차와 이걸 물어보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다음 문제로 내려갈까요? 이제 16번으로 내려갑니다. 공인인증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결격에 해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격은 매번 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해두시는데 이거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 지문에서 벌금형이 뜨게 되면 꼭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이죠. 그래서 우리 법 위반 벌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격이 아니죠. 이게 그래서 결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법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자는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 물어보죠. 그래서 벌금이 나오면 꼭 우리 법인가를 체크해야 되고 우리 법이라면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이고 몇 년 경과돼야 돼요? 3년 경과돼야 되죠. 아주 잘 물어봅니다. 1번 정답이었고요. 다음 2번입니다. 법정 대리의 동의를 얻은 피성년 후견인. 법정 대리의 동의를 얻었을지라도 피성년 후견인 중개업 종사할 수 없죠. 중개업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결격이에요. 그럼. 결격이고. 다음에 3번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에 그 법인. 자, 그럼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이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답니다.
그럼 이 법인 자체는 결격이죠. 그래서 임원 중에 1인이 결격사에 해당되면 그 법인 자체 결격이죠. 그럼 결격사에 해당이 됐죠. 다음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한 있는 자 주문대로 냈네요. 그럼 집행유예 받으면 유예기간 동안이 결격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잠깐 한번 연습만 해볼까요? 형법을 위반했어요.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이 자 결격입니까? 아닙니까? 결격 맞죠? 그러니까 벌금형에 대해서만 우리 법이냐 나비 법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집행유예라든가 징역이나 금고는요. 법을 따지나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무조건 받으면 결격이에요. 그래서 형법을 위반하여 이거 징역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래도 결격입니다. 결격이고 이 경우에 이자는 결격기간이 몇 년? 2년이 되는 거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이 결격이에요. 둘이 합쳐서 3년 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유예기간 2년에다가 플러스 3년 하여 5년이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집행유예는 유예기간만 결격이다. 그 점을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 질문입니다.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였어요. 그러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받고 집행이 종료가 됐답니다. 집행이 면제가 됐어요. 그래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래서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자도 결격이죠. 그러니까 집행 종료하면 3년 결격이고 집행을 면제해도 3년이 결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뭐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고요. 집행유예하고 벌금형을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그럼 17번 문제인데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결격사에 해당되는 자를 모두 옳은 것을 그랬어요. 그러면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 그랬으니까 요걸 동그라미 치는 거죠. 해당하는 자를 O로 하는 거예요. 아닌 자는 X로 하는 겁니다. 그럼 미성년자가 임원을 하는 법인. 그럼 미성년자는 결격이죠. 그래서 이 자는 무조건 미성년은 결격입니다. 그러면 이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결격이죠. 결격사에 해당이 됐습니다. 다음 니은 개인 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 우리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예요.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파산자가 결격이지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 아니죠. 이거 그래서 24회 때 그래서 이 문제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24회 때 이게 바로 1번 문제였습니다. 그래갖고 1번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파산자가 결격이지 나머지 신용불량자,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 모두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 결격이 아니고요.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했대요. 자격 취소한 자는 몇 년 결격이에요? 3년 결격이죠. 그러니까 4년이 경과된 자 그랬습니다. 그럼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는 모두 3년 경과하면 벗어나게 되죠. 결격 벗어났고요.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받았어요.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결격사유 맞죠? 그래서 결격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럼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를 골라라 했죠. 그러니까 기역과 리을 이게 결격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 리을 2번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 디귿이 있느냐?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니은 디귿 있죠 여기?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꼭 주의할 게 이런 OX를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한 문제가 1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뼈아픈 실수를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통안에 1년을 보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죠. 물론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럼 이제 18번 문제로 내려갈까요? 예, 그래서 18번 문제로 이제 내려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록에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작년 문제였죠. 그래서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러면 이제 않는 자니까 결격이 아닌 자를 골라라 이 얘기죠. 그럼 X 해놓고 시작합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내지 아니한 자. 파산자죠. 결격이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 선고유예가 떴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입니다. 근데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었죠. 그래서 선고유예라는 것은 경미한형, 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 벌금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이 뚜렷한 초범에 대해서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전에는 선고유예가 결격이었는데 현재는 결격이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한 결격이죠. 그래서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 됐네요. 자, 다음에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이 자가 미성년자죠? 예, 그래서 결격자에 해당이 됐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액에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벌금형 떴죠? 그럼 우리 법 체크해야 되죠? 우리 법이라면 300만 원 이상 나와야 되죠? 3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되고 그럼 몇 년? 3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이자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네요. 자, 그럼 5번 질문이죠.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그럼 이자는 결격 맞죠?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이에요. 집행 종료 있지 않습니까? 이 집행 종료. 집행 종료하는 사유는 만기 석방이 있죠? 그럼 만기 석방된 자. 몇 년 결격이에요? 만기 석방이 된 자는 몇 년 결격이다? 3년. 기억나요? 그래서 3년이 결격입니다. 근데 가석방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가석방. 그래서 가석방을 받은 자입니다. 가석방을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도에 나오기 때문에 이 가석방 기간이 결격입니다. 가석방 기간 결격이고 그 다음 플러스 몇 년? 3년입니다. 그래서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면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를 하죠. 그러니까 가석방을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 결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 종료하는 사유는 바로 요겁니다. 이거고요. 집행이 면제하는 거. 집행이 면제됐다. 그러면 집행 면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고 있냐면 집행 면제 사유로는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특별 사면이 집행 면제고요. 이건 사람을 지정할 사면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법률의 변경에 의한 집행민제가 있고요. 형시에 의한 집행민제가 있는데 그럼 특별 사면을 받은 자는 집행을 면제됐으므로 앞으로 몇 년만? 3년만 결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석방 특별 사면,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면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면 받은 자는 즉시 결격에서 벗어나고 있죠. 그래서 가석방과 특별 사면의 차이를 이해를 해두시는데 요거는 다행히 시험을 잘 안 물어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정통적으로 이제 법 조문대로 내고 있네요. 그러나 이해는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번 문제를 18번 문제를 다 풀어봄으로써 이제 결격 문제를 다 해결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결격 사유까지 봄으로써 이제 등록에 관련된 요 내용을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등록 관련해서는 일단 등록 요건과 등록의 절차, 그 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를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무등록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들 같은 게 있거든요. 요 내용은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더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자, 이제 19번 문제죠. 이제 중개 업무 파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개 업무 파트는 주로 이제 사무소, 겸업, 인장, 휴업 및 폐업, 뭐 명칭, 게시, 뭐 이런 내용들, 표시 광고, 엄청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가는데 주로 이제 각 파트별로 모두 출제가 되니까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19번 문제 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자, 1번입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것이 뭐예요? 특수법인이죠. 그러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그래서 이건 특수법인을 말합니다. 이 법인의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OX, X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네요. 우리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야 되죠. 근데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특례 규정 두 번째. 그래서 정답 1번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이 질문 잘 물어보죠. 2번 개업공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들 수 있다. 이게 대원칙이죠. 그러니까 맞는 질문입니다. 한 개만 들 수 있으면 원칙이에요. 다만 법인인 개업공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지요. 자, 그럼 법인인 개업공사의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에 둘 수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분사무소는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는 둘 수 없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둘 수 있다고 했으니까 3번님은 맞습니다.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죠?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처는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한다. 그래서 여기다 제출해야 된다. 그러므로 맞는 지문이 됐고요.
다음 5번입니다. 개업공사는 다른 개업공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됐고요.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입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사는 공동 사용할 수 없죠. 알고 계시죠 이거?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고요. 그럼 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와 사무소를 공동 사용했을 때 그 다른 개업공사에 공동 사용하는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만 더 첨부하면 될 뿐 별도의 공동 사용 신고는 없고 어떠한 특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사는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22회 때 문제를 확인해 봤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20번으로 넘어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은 23회 문제였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사는 주된 사무소가 소지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일하게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공구역은 둘 수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가 소지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이건 주된 사무소 구역 안에는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다음 2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용이 한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근데 시험장에서는 희한하죠. 있다, 없다가 거꾸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없답니다. 그래서 임시시설 설치 금지. 그럼 임시시설을 설치하면 이때는 제재가 어떻게 되느냐? 제재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이무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됐고요. 이거 몇 년짜리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임시시설 설치한 자는 임취의 1년입니다. 자, 다음 이제 3번 질문입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이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한다. 또 냈죠? 그러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이죠. 책임자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다음 4번 질문입니다. 분사무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분사무 설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맞았네요? 예를 들어서 모든 행체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 그죠? 이해해 주시고요. 5번입니다. 개업공사는 다른 개업공사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죠. 있다죠. 그래서 역시 틀렸어요. 정답은 그럼 몇 번? 예, 그래서 4번이 됐습니다. 옳은 것 찾아라 그랬으니까요. 되게 쉽죠? 그래서 뭐 설명이 더 이상 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이게. 자, 이제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1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분사무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그래서 옳은 것 문제 찾기 문제네요. 그럼 동그라미 쳐놓고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한다. 또 냈죠? 그래서 특수법인의 분사무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된다. 틀렸죠? 그래서 아주 연타석 내고 있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니은 분사무 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한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4회 때 질문이 똑같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을 하게 돼 있고요. 다음 디귿 분사무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역이 적합한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눈에 걸리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 그래서 이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필증은 서식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서식은 모두 국토교통부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자, 다음 질문 내려갑니다. 분사무 설치 신고하는 자는 하려는 자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 법상 법인 등기상 증명서 내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전자적 법에 직접 확인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틀린 지문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요.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내나요, 안 내나요? 자격증 사본 내지 않죠.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격증 사본은 그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자에게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 요청하죠.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보증관계 증서는 내나요, 안 내나요? 보증관계 증서 사본 내게 돼 있죠. 그래서 보증관계 증서 사본은 제출을 하게 돼 있죠. 근데 등록할 때는 이거 보증관계 증서 사본 제출했어요, 안 했어요? 등록할 때는 내지 않습니다. 물론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관계 증서 사본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보증증서를.
자, 그래서 이제 옳은 것 찾아라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옳은 것이니까 옳은 것은 결국 니은과 디귿 지문이에요. 그래서 니은 디귿 지문이 이제 옳은 지문이 됐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틀린 것은 기역니을이죠. 기역니을인데 그래서 기역니을은 다행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거꾸로 쓸 우려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내려갑니다. 22번 문제로 내려갑니다. 공인인증서 법령상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23회 때 문제였는데 그 박스형 문제가 11개 정도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럼 박스형 문제를 출제할 때는요. 이렇게 몇 개냐로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OX형 문제,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고 있죠. 하나씩. 그래서 이거 OX는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해주셔야 되죠. 그럼 문제는 지금 등록관청 관할기업 외지역으로 이전했다는 거죠. 이 점을 주의를 해주시고요. 갑니다. 그럼 기억. 개업공사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전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전 전이 아니죠. 이전 후 등록관청이죠.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되죠. 며칠 내 한다? 10일 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신고 위반은, 이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고 그거 아닙니까?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 보자, 사무소, 소 이전 신고 위반. 그래서 100만 원 과태료고요. 니은지문,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청에 한다. 이전 전. 틀렸죠? 그래서 관할기업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행정처분은 이전 후에서 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역시 틀렸습니다. 자, 다음 디귿이죠.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자, 지금 관할기업 외지역으로 이전한 거죠. 그러니까 관할기업 외지역으로 이전했으므로 이거는 변경 기재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재교부해야 되죠. 관할기업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래서 이때는 변경 기재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할 내에서 이전한 경우에는 변경 기재 교부가 가능하죠. 그러므로 X입니다. 그래서 이제 OX형 문제였는데 역시 전부 다 틀렸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풀면서 이것도 옳은 거 틀린 거 골라 이래놨는데 전부 다 틀렸기 때문에 지금 지문이 이게 그래도 다 풀고 나서도 솔직히 좀 찝찝하죠. 찝찝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조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박스형 문제를 내면서 모두 옳은 것, 모두 틀린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OX형 문제를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23번 문제로 내려갈까요? 그래서 23번 문제 24회 때 기출이었죠. 공인인증서 법령상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X 해놓고 시작을 하는데 개업공사는 소속공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국토교통부령 전환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잘 모르겠고 일단 정답은 아니죠. 그럼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래놨고요. 2번 법인인 개업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기업 외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역시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는데 관할기업 외지역에 둘 수 있는 거 맞죠? 대통령령이 또 걸리네요. 눈에. 잘 모르겠고. 다음 3번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법상 수수료 있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죠.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우리는 이건 국토교통부령이 아니에요.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법상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응시수수료, 자격증 재규 신청 수수료, 등록 신청 수수료, 그 다음에 또 등록증 재규 신청 수수료, 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수수료가 있죠. 신고필증, 재규 신청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수수료인데 이거는 모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3번은 틀렸어요. 그래서 3번이 바로 정답이 됐거든요. 4번 지문 볼까요? 4번 지문. 그럼 이제 4번 지문을 보시면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한 시군구청장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건 아시죠?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과청은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에 관할 등록과청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물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도 통보해줘야 돼요. 그래서 분사무소에 대한 부분은 모든 행정처리를 주된 사무소 등록과청이 하기 때문에 분사무소 소재지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사실을 다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역시 이 질문 맞았고요. 5번 질문입니다. 등록관청 관할기업 외지역으로 중개사무소 진행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하는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신청 서류도 포함이 된다.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내는 서류는 이전 신고서에다가 등사를 첨부하게 돼 있죠? 등사. 이걸 첨부합니다. 등이 뭐예요? 등록증. 원본이죠? 그다음에 이거 사무소 확보증명서류죠? 이걸 첨부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다만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다면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까지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신고할 때는 이전 신고할 때는 이런 서류를 냅니다. 근데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사무소 이전했어요.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종전의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를 요청하죠. 이때 종전이 이전 후에다가 송부해야 될 서류. 송부 서류는 뭐냐? 이 송부 서류는 세 가지 아닙니까? 이게 등등행이죠. 그래서 등록대장 보내주게 돼 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대장. 이게 개업공사의 호적이라고 부른다 그랬고요. 등록 신청할 때 냈던 서류들 있죠. 등록 신청 서류 보내줘야 됩니다. 이거 보내주게 돼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처분,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그 관련 서류를 보내주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걸 차단하고요. 나아가서 이제 가중처벌. 그래서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주는 이유가 가중처벌하는 걸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다 보내줍니다. 그럼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과청 행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 이전 후에서 종전에 보내주는 서류는 등록신청 서류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맞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소 이전 신고는요 10일 내에 한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류 같은 거 참고해두세요. 그래서 이전 신고할 때는 등사를 첨부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부할 서류, 관할구역 외지로 했을 때는 등등행을 첨부한다는 점. 등행이죠 이게. 그래서 이걸 송부를 한다는 점.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지금 여기 그 1번 지문과 2번 지문에서 여기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말이에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정답은 일단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주례가 정하는 수수료였고요. 여기서 말이에요.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다. 이거는 국토부령이 있어요. 그러면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며칠 내에? 10일 내에 해야 되죠. 그래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내에 하는데 이 내용이 바로 국토부령이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법인인 기업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지역에 분사하면 둘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지문, 대통령령이냐 국토부령이냐 이거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들은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국토부령이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이 된 거예요. 틀렸죠.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24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24번 문제. 그래서 다음 문제 24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개시 의무거든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공사가 중개사무소에 개시해야 할 것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이거 우리 개시는 등자보수라는 거 기억나요?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원본, 다음에 자격증 원본, 다음에 보증관계증서, 다음에 보수표. 그래서 등록증 원본이에요. 우리 과목에서 원본이냐 사본이냐 가끔 구분하는 데가 있는데 이거 여기서는 특히 주의해야 돼. 개시에서. 다음에 자격증 원본이죠. 이 점 또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보증관계증서는요. 이거 사본인지 원본이 언급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본을 게시를 많이 하고요. 다음에 이거 보수표입니다. 그래서 중개보수표를 게시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등자보수다. 그렇다면 정답 사업자 등록증이죠. 그래서 이거는 게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증의 설정에 증명할 순서로 게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한도액표 게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사의 경우 공인중개사증 원본 게시가 돼 있어야 되고 법인인 기업공사의 경우 분사무소 신고필증 원본이 게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 주의할 점은요.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는데 이건 소공 자격증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소공자격증 포함이죠. 이때 소공사의 자격증 누가 기시해야 돼요? 소공사의 자격증 개업공사가 기시하는 거죠. 기시 의무의 주체는 개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공의 자격증을 이거 개업공사 기시를 해야 되는 거지 소공 본인이 자기 자격증을 기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시 의무를 위반했다. 위반하면 이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는데 소공이 맞는 게 아니고 개공이 맞는 거죠. 개업공사가. 자, 그러면 이제 기시 의무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등자보수로 암기를 해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25번 문제인데 공인인증사법령상 개업공사의 성명과 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그래서 옳은 것 찾기 문제인데 사무소 명칭에 대한 부분이네요.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으로 공인중개법률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OX. X죠. 그러면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사용할 수 없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중개인은 공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 중개란 문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질문 X, 다음 2번 질문. 토지 매매 등을 알선한 무자격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와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무자격 개업공사 그랬죠. 이자는 무등록업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인인증사 부동산 중개란 문자 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쓰게 되면 이것은 1-1이죠. 그래서 명칭 사칭이 되는 겁니다. 1년 이하 징역은 1,000만 원이 불금.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 불가. 틀렸고요. 다음 3번입니다. 개업공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거짓.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했다.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허위로 표기했거나 거짓 표기했다. 이때는 500만 원 이하가 아니죠. 이게 아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영등포, 휴게소, 보자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 보자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인데 영등포, 영이 아니고 명이죠. 명칭 사용 위반. 개업공사가 명칭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아닌 자가 위반하면 1년에 1,000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다음 4번 질문. 법인인 개업공사가 그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한다. 이것도 생각보다 잘못 보는데요. 법인의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에 성명 표기하게 돼 있죠. 이때 누구 이름? 책임자 성명이죠. 맞는 질문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대표자의 성명을 써야 되는 거 아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은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 명할 수 있죠. 명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 그 철거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자, 법 이름을 바꿔내면 여러분들이 참 어려워하시는데 이거 철거하지 않은 건 행정대집행법에야 대집행하게 돼 있죠. 행정대집행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집행이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죠. 근데 대집행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행정대집행법이죠. 이게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지 민사집행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민사집행법 공부합니다. 경매죠. 경매에 관한 내용이 바로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경매. 그래서 경매에 관한 내용이 바로 민사집행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5번도 틀렸네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됐죠. 그러니까 정답 4번이죠. 자, 그래서 명칭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26번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번은 겸업 문제죠. 자, 그럼 복습을 꼭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